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진일환 세무사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일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오늘 좋긴 한데 미세먼지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데 조금 고생하시지 않으셨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 제 프로필을 보니까 부동산 절세의 대가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좀 민망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뭐 대가까지는 아니고요. 대가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세금,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에게 시행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마 뒤에 나오신 우리 안수람 선생님께서 수업을 아마 잘 진행해 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세법에 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뭐 어떤 실무를 경험하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대체로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세금에 있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세금을 뭐 당연히 줄이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세법에서 어떤 일반적으로 꼭 세법이 어떤 원칙을 잡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실제 여러분들의 세금에 있어서는 억울한 일을 피할 때 많이 좀 도움이 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은 예기치 않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세금 안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제가 좀 진행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나는 세무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신다. 이런 분 계시나요? 뭐 1년에 세무서에서 연락을 뭐 한 3통 이상 받는다. 그런 분 계세요? 여기 그런 분 계시면 진짜 그분과 여러분들은 무지하게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무서는 아무한테나 연락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무서가 연락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유형은 아주 잘 나가는 분들이죠. 잘 나가는 분들한테 세무서가 연락을 합니다. 뭐 잘 나가기 때문에 세무서 부치들이 많겠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분들이냐면 어떤 분들한테 세무서가 연락을 하냐면 막 나가는 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막 나간다. 막 나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곧 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법이라고 주장하는 뭐 그런 분들이 뭐 막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세무서가 연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분명히 1년에 그러면 한 번이라도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더라. 그런 분 계실까요? 그 정도도 사실은 흔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사장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세무서와 평생 걸쳐서 연락을 받을 일은 그렇게 많다 적다. 적다가 정답인 거예요. 적습니다. 뭐 저는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제 고객들 때문에 세무서와 연락은 비교적 자주 있죠. 뭐 하루에도 뭐 한 통씩 뭐 그 이상으로도 올 수 있겠습니다만 제 일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저를 납세자로 해가지고 세무서 연락을 저한테 해준 적은 여태까지 제가 세무사 한 지는 꽤 됐거든요. 한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동안 저를 타겟으로 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못 나갔다 뭐 이런 정도 의미가 되거나 또는 막 안 나갔다 뭐 이런 정도 의미가 되겠는데 그 정도로 세무서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터치를 하지는 않아요. 터치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무서 연락을 받거나 연락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이슈가 될 만한 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계신 거 보니까 아마 제 느낌에는 부동산을 파신다든지 또는 부동산을 갖다가 상속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어떻게 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뭐 절세의 기본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절세의 기본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무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절세의 기본일 수가 있어요.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안수람 세무사님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 반 또는 뭐 3시간 정도의 수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케이스를 갖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능력을 갖다가 3시간 만에 키울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밥 굶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되지만 어떤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상황을 갖다가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무대로 판단하시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결론은 이미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고 수업을 들으시거나 여기에 진행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스스로 임의대로 사실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뭐 세무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일을 할 때 돈을 받고 하겠습니다만 그 돈이라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얻는 이득에 비례해서 산정이 될 가능성은 당연히 높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아낀다고 그걸 좀 아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되돌릴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손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인지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세무사와 관련된 일은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10번 정도 되시잖아요. 평생에 걸쳐서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는다든지 세무서에 뭔가를 신고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10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인생을 갖다가 상위 한 0.1% 안에서 하셨던 그런 정도의 분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뭐 그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막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참 제가 잡은 주제가 여러분들 저런 거 내가 알아서 뭐 하나 이런 느낌이 들 만한 주제들이 조금 적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실질과세, 근거과세, 뭐 평균과세 이런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세무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다. 뭐 일부 뭐 손을 들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시니까 저를 갖다가 많이 좀 쳐다봐 주세요.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세무조사의 느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당히 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예. 근데 사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특히 무슨 사업자에 관련된 세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았다든지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든지 뭐 어떤 그런 정도에 관련되는 세금의 이슈라고 한다면 세무서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이렇게 끌려다닐 상황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 때문에 그러냐면 이런 원칙을 갖다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다. 이런 거 갖다가 입증을 한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줄이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자 이게 뭐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왜 이래? 네. 실질이다. 우리 세법에서 실질과 반대된다라는 개념은 당연히 형식이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형식. 그러면 형식은 뭡니까? 세법에서 말하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있어서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 등기나 어떤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등기나 대장.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등기나 대장이 실질 상황과 일치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있어서 세법의 입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와 뭐가 다를 때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뭐에 따라서 해라?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의 입장을 갖다 선언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불과해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세관청, 세무서는 여러분들의 실질 상황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보셔야 돼요. 뭘 가지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 대장이라든지 등기에, 즉 공부에 기재된 상황대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과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부대로 과세가 되거나 대장대로 과세가 되었을 때 억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장대로 과세가 됐더니 어떻게 되더라? 억울하거나 또는 실질대로 과세가 됐더니 세금을 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극적으로 무엇을 뭐 해라? 실질을 과세관청에 뭐 해라? 입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입증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세금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세법에서 뭔가 배려해주는 물건들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팔았을 때, 뭔가를 양도했을 때 세금을 갖다가 좀 덜 매기거나 조금 매겨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법에서는 뭐 그래도 이거를 팔았을 때는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주택이죠, 뭐. 주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법에서 일정한 메리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가 있습니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법에서 또 배려를 해주는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겠습니까? 농지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농지. 이 농지를 갖다가 양도를 하면 많은 농민들은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해요. 왜 안 낸다고 생각할까요? 세법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8년 이상 뭐한 농지는? 작용한 농지는 양도세를 갖다가 뭐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규정 등이 세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세법에서는 배려해야 되는 물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다? 세제상 메리트를 주고 있다.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법의 입장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질인가요? 대장인가요? 대장이다? 실질이다? 세법의 기본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거예요.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뭐에 해당한다? 업무용 시설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오피스텔을 가서 보니까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뭐와 뭐를 갖고 있다? 욕실과 주방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삽니다. 자, 그러면 세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이와 같은 오피스텔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택으로 봅니까? 아니면 업무용 시설로 봐야 됩니까?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원칙에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구분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법에서는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뭐 해주겠다? 요건을 충족해주면 비과세한다. 뭐 다 아시죠?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고 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뭐 작년 8월 2일부터인가요?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뭐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또는 뭐 근린주택, 복합주택, 상가주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가주택을 갖다 팔았을 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었을 때 우리 세법의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세법의 입장, 상가주택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컨대 3, 4층은 뭐로 쓰고 주택으로 쓰고 1, 2층은 뭐로 쓴다? 뭐 사무실 상가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팔았을 때 세법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오래 보유했어요. 그걸 팔았을 때 양도세는 어떤 식의 입장을 할까요? 그 상가주택을 뭐로 봐버리면 주택으로 봐버리면 뭐 해줄 것이다? 다 비과세를 해줄 것이고 상가주택을 뭐로 봐버리면 상가잖아요. 상가는 세법이 특별히 배려할 만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줄 것이다? 세금을 매기려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가주택이라든지 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연세 있는 분들이 갖고 있어요. 연세 있는 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 입장은 이거예요. 상가주택을 웬만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분들 팔아가지고 이거 갖고 여생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왕창 생을 빼가버리면 아주 이분들이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상가주택에서 건물의 면적 중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이 뭐하기만 하면 크기만 하면 비록 뭐가 있어도 상가 부분의 면적이 있어도 그 상가주택 전부를 뭐하러 봐주겠다? 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유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때 그 상가주택의 주택과 상가의 면적의 구분은 사실은 세무서는 뭘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대장이에요. 대장, 등기부등본, 공부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다? 상가가 더 크잖아요. 상가가 더 크면 어떻게 된다? 그래도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비과세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크면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면은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가서 실제로 보면 어떤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 대장상으로는 분명히 뭐 근린시설, 뭐 사무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대장에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으로 봤을 때는 상가가 더 크지만 실제로는 뭐가 더 크다면?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이 더 크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입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주택의 양도로 보아서 뭘 받을 수도 있다.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뺀 사람들이 많냐 적냐.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세금을 고지서를 받았잖아요. 억울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하시면, 네? 억울하면은 가서 따지고, 예?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해야 됩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절세의 기본은 또 두루 눕기도 있는 거예요. 두루 눕기. 예? 두루 누우셔야 돼요. 가가지고 세무서 마당에 두루우시고, 또는 서장실이 보통 4층 정도 있거든요. 서장실 앞에서 두루 눕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두루 누우실 때는 꼭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100일 된 아들 뭐 이렇게 꼭 같이 동반하시고, 100세 정도 되신 어머님 아버님을 동반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는 없다. 이런 상황까지도 끌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긴 한데, 자, 세법에 있어서 이 실질과세라는 입장, 이 부분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그런 케이스가 많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불복이라는 절차 있잖아요. 억울하면 그 세금을 깨기 위해서 뭐 한다? 불복이라는 절차를 하잖아요. 불복하면은 납세자가 이길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어떤 분이 벌써 정답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10건 중에 몇 건 정도는, 한 2건, 10건 중에 8건은 진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깨진다라는 얘기 뭐예요? 세무서가 엄청나게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과세를 해요. 그래서 이기고 들어갈,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비집고 들어가서 이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칙이 바로 실질과세 원칙.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이건 제가 최근에 경험한 케이스인데, 자, 어떤 어르신이 4층짜리 건물을 파셨는데, 그분이 전형적으로 3층, 4층은 뭐로 쓰셨냐?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은 4층에 어른들이 본인들이 살아요, 직접. 그렇죠? 나머지 밑에 층에는 세를 주고 주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2층, 1층은 중국집, 핸드폰 가게. 2층은 옛날엔 당구장을 빌려줬어요. 지하실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개척교회. 이런 식의 어떤 지하까지 포함하면 5개층의 건물을 쓰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장상으로 딱 보면 어떻게 돼요? 3, 4층만 주택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된다? 상가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의 면적이 더 크죠? 상가의 면적이 더 커요. 얼마에 파셨냐면 한 17억 정도에 파셨습니다. 17억 정도에 파셨는데, 자, 이런 분한테 여러분들 세금 얼마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한 20년 보유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세금에 대한 또 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 팔면 세금 얼마 내는 게 합당할 것 같다. 1번 1억, 2번 2억, 3번 3억, 4번 4억. 몇 번입니까? 3번 3억이요. 예. 3번만 찍으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 예. 1번이요? 예, 2번.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20년 정도 보유하면은 이런 분들은 양도세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누가 그래요, 근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절대 오해하지 말자고요. 오래 보유하면 세금이 적다? 이런 것만큼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결론이 없어요. 왜? 오래전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오래전에 20년 전에 샀을 때 얼마 주고 샀냐? 이분 한 2억 주고 샀어요. 2억 주고 사가지고 지금 얼마가 됐는데? 17억이 됐는데. 오래 보유했으니까 세금이 없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오래 보유했을 때 세금이 없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 세법에 오래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 이런 게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오래 보유하면 뭐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는 게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 많아야 돼요.
그런데 세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했더니 제가 단순하게 계산했더니 세금이 한 4억 나오더라고요. 4억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4억이라는 세금을 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담담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사실 웬만한 분들한테 억자 나오는 세금 얘기하잖아요. 저를 갖다가 미친놈 쳐다보시죠.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세무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무사라는 사람이 세금을 깎아줄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세금을 갖다 억대씩이나 내게 하려고 하냐. 그게 사실은 그 정도가 되면 당연히 그 정도 세금이 법대로 계산은 다 나와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몇 퍼센트냐. 여러분들 지금 뭐 뒤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가 되면 세율이 뭐 기본 세율이 6에서 40인데 뭐 10% 할증하면 16에서 52. 20% 할증하면 얼마가 돼요? 26에서 60이에요. 자, 그런데 62% 정도 되려면 남는 게 한 5억 넘으면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분은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5억은 당연히 넘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기도 싫고 이해하려고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래 보유하면 일반적으로 세금은 많은 게 정상인 겁니다. 많은 게. 그래서 4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분이 복이 있었어요. 어떤 복이 있었냐면 본인이 2층을 갖다가 세를 줬는데요. 그 세입자가 집에다가 여러분들 나치 문양 아시죠? 나치 문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치 문양 있죠. 그걸 갖다가 벽에다가 쭉 붙이시고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치 문양이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뭐 표현이 조금 심하면은 무당집. 그리고 또는 완곡한 표현으로 보면 점집. 가끔 작두도 타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알고 보니까 그 세입자가 거기에서 애도 데리고 오고 와이프도 데리고 오고 그러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뭐로 쓰인다? 주택으로 쓰인다. 그걸 입증을 하는 거예요. 실질과세라는 것은 결국은 뭘 해라? 또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 사실을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뭐 기본은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록이 뭐가 된다? 전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주거에 쓰이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 놔야죠. 그러다 보니까 주방과 욕실이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집에 꼬마가 있는데 꼬마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를 다니고 있다? 학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팔 때 뭘 했을까요? 사진을 이쁘게 찍어야죠. 이쁘게 찍어가지고 보니까 참 이쁘게 대놨어요. 집이에요, 그냥 딱 집이에요. 뭐 조금 무서운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 몇 개 붙여 있는 거 빼고는 거의 집으로 쓰이고 있더라. 그 사실을 갖다가 가지고 세무서에다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이용해가지고 세법의 실질과세를 이용해서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 했더니 한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1억이라도 적은 돈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고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마음? 연락이 오지 않기. 연락이 안 오는 게 좋은 거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 연락이 안 오기를 기대하면서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렇게까지 연락이 안 오진 않을 텐데 한 1년 한 3개월 만에 뭐 3월 달인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과세관청에서 하는 얘기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확인하러 가겠다. 그래서 확인하러 당연히 오셔야죠. 와야죠. 그래서 오시라고. 근데 우리 그 의뢰인과 같이 기다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을 때 이런 거는 제가 절세 대가라는 표현을 제가 써도 조금은 할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90도로 인사를 드렸죠. 90도로. 딱 올 때, 차가 들어올 때 90도로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남들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있다가 그 차 들어오게 하고 뭐 인사드리고 뭐 그 사람들을 존경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또 의뢰인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고 뭐 이런 상황과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았어요. 가서 당연히 봐야 됩니다. 봤는데 저는 못 봤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안쪽에 보니까 이렇게 모셔놓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안방에. 그 안방 분위기가 꼭 정육점 분위기 있잖아요. 빛깔이 그 조명이 완전히 그 빨간색 조명으로 쫙 깔아놔가지고 저는 그걸 갖다 보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뭐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정해달라. 우리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봐야 되겠다. 주택이 아니라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는 인정해달라 많이 요구했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실질 부분을 갖다 입증을 일단은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세를 갖다가 좀 본 것 같아요. 우리 자세 비교적 그 겸손한 자세 있죠. 그런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했더니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또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결론을 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식의 결론이 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법의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와 대장과 실질이 다를 때는 뭐에 의해서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무서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무서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뭘 해가지고 입증을 해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세금을 뭐 줄이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이 공부상 자, 여러분들 보시면 그 서울행정법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경우는 국가가 패소한 경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 면적을 갖다 측량을 해가지고 주택의 면적이 더 크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줄였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다 보니까 자, 우리 장성한 아들이 있어요. 장성한 아들. 장성한 아들로 예컨대 집을 하나 만들어주고 장만을 해주고 또는 집을 증여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거기는 또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르신의 집에서 같이 사는데 세대 분리를 하고 있어요. 같은 집에서 세대 분리를 해서 아버님 세대 주민등록번호를 띄면 안 나타나고요. 또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띄면 아들만 나타나는 이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 세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동일 세대로 판단을 안 해야 됩니까?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자고요.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지만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동일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의 세대에 그 아들까지 포함되는 이런 식의 입장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려야 되는 결론은 별도로 세대 분리를 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줘야 세법상 독립된 세대로 판단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바로 2번 정도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원고의 아버지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 즉 별도로 세대 분리를 했다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뭐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뭐 비과세 대상이 아니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오피스텔에 대한 판단인데 오피스텔은 결과적으로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거용 시설로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택수에 집어넣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뭐로 입증을 해가지고 주택이라는 걸 입증을 해가지고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른 걸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거용 시설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뭐 비과세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아들, 딸이 뭐 해외 유학을 가고 있어요.
유학을 가고 있다. 이런 경우에 해외 유학을 가고 있는 아들, 딸들은 당연히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버님의 세대원으로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자, 따로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들의 생계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누군가요? 부모님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 세대로 판단을 해서 뭐 아들이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을 때 비과세를 적용 못 받은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농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판례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 농지 같은 경우에 참 그렇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 그 산 같은 경우 임야로 쓰이지만 임야 일부에 대해서 뭘 하고 있더라?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뭘 해가지고 입증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임야에 대해서 농지로서 양도세를 뭘 받을 수 있다? 감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는 뭐 그런 쪽 케이스는 아니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입증을 한다라고 한다면 농지로서 세금을 좀 피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과세관청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과세관청 입장이다. 공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를 한다라고 한다면 공부대로 과세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대로 과세되는 것과 실제 용도가 다를 때 실제 용도대로 과세되는 게 뭐 할 수 있다면 유리한 경우라고 한다면 뭘 해라? 실질을 입증을 해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줄이는 방식으로 가면 어떠한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거과세다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죠? 우리가 부동산을 팔았어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을 줄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 남는 걸 줄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는 걸 준다라는 얘기는 내가 판 가격은 뭐하고? 낮추고 내가 뭐한 가격? 산 가격은 올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계약서를 잘못 쓰거나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높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뭐 계약서를 갖다가 위로 쓰거나 또는 아래로 낮추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까지 제가 알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의뢰인이 저한테 어떤 의뢰를 했을 때는 그 계약서는 뭐하다라고 봅니까? 진정하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그거에 대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인데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도세의 세무조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거래 가격의 진정성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거래 가격의 진정성부터 확인하는데 그러면 거래 가격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뭘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자금의 흐름.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바로 뭘까요? 어떤 금융증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양도세의 세무조사의 기본적으로 스타트는 뭐부터 뒤집어 보는 걸까요? 통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통장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통장의 내용에 확인이 된다면 내가 사실은 실제로는 덜 주고 샀는데 또는 뭐 더 주고 샀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입증을 한다면 그걸 통해서 뭐 할 수도 있다? 뭐 세금을 줄인다기보다는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거과세라는 것은 뭐냐면 입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세무서에다가 뭘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지만 세금을 피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때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갖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면 대체적으로 뭐는 다 하십니까? 들어가시면서 인테리어 하시잖아요. 인테리어 웬만한 인테리어는 하시고 들어가는데 뭐 그중에 좀 큰 인테리어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인테리어 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양도세를 당연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없다면? 증빙이 없다면?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없다? 못 줄인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냐? 그러는 겁니다. 아, 이거 보세요. 인테리어 한 수억짜리 들 인테리어 아닙니까? 따라서 나는 그걸 갖다가 인테리어 비용을 빼달라. 이런 식으로 해봐야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뭘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요? 세법이 제일 좋아하는 근거. 세법이 제일 좋아하는 근거. 네, 입금 내역은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적격 증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적격 증명. 적격 증명이 뭔데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또 뭐? 신용카드로 긁은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현금 영수증 같은 거. 그렇죠? 그게 뭐다? 적격 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컨대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했어요. 인테리어를 하시면은 적격 증명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 인테리어 업자가 뭘 얘기하죠? 부가세 10%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됐어요. 그러지 않아요? 거의 뭐 그거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게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왜? 집이 한 채 있는 분이라면 굳이 10%를 더 주고 적격 증명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난 뭐가 될 사람인데. 비과세가 될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자, 내가 비싼 집을 팔았습니다. 예컨대 무슨 주택? 고가 주택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그거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잖아요. 뭘 못 받았는데? 적격 증명을 못 받았죠. 그렇다 하더라도 뭘 한다면? 내가 인테리어 했다는 사실을 뭐 하자? 입증을 한다면.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때의 근거가 바로 뭐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통장이라든지 금융증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이 이거예요. 일단은 여기서의 결론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돈 쓴 거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 놔라. 우선은 적격증명이지만 적격증명을 갖다가 받으려니까 뭘 더 주더라? 부가가치세를 더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꼭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뭘 통해서 내가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금융증빙을 통해서 지출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들 생계산서 끊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생계산서 끊어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뭐 한다? 10% 요구하는데 그래도 잘 안 끊어주려고 그래요. 뭐 굳이 꼭 이걸 갖다가 받으셔야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본인들 세금 늘어나니까.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금융증빙을 통해서 뭘 해라? 입증을 하다라는 거예요. 입증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의 어떤 그 공사계약서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출 사실을 뭘 해가지고 입증을 함으로써 세금을 뭐 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을 갖다가 사고 난 다음에 팔 때까지 뭐 보통의 경우에는 뭐 짧은 시간 내에 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보통 부동산은 좀 길게 갖고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부동산을 샀을 때의 가격을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자, 계약서를 갖다가 뭐 할 수도 있고 분실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취득가격을 뭐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한 기억으로 내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 5억 주고 산 것 같으니까 그 인정해달라라고 하면 등기부에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내의 취득가액 인정합니까? 인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그럴 때도 뭘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금융증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은행은 통상적인 거래 내용을 몇 년 정도 보관하고 있죠? 몇 년입니까? 10년치를 보관하고 있다고 치면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부동산을 갖다가 샀을 때 돈을 누군가에게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에 금융자료 등은 뭐 해야 되겠다? 보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혹시 억울한 일을 갖다가 뭐 할 수도 있다. 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되는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부자들이 되는 분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조금 아주 잘 나가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0년, 20년만 해도 이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거기가 한 10년, 20년, 지금도 잘 나가죠. 근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의 어떤 상속세를 제가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 돌아가신 분이 이제 사장님이신데, 사모님 이름으로도 재산이 많았어요. 사모님 이름으로도 재산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과세관청은 오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오해를 할까요?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세를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누구 이름으로, 그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을 많이 만들어 놨다. 따라서 저분, 배우자분의 재산도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보아서 뭘 매겨야 되겠다. 상속세를 매겨야 되겠다. 이런 게 과세관청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뭘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배우자, 사모님은 그 돌아가신 분 사장님이 도와줘서 이 재산을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본인이 본인의 노력으로 그 재산을 만들었다라는 걸 뭐 해야 된다? 입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증을 하려니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전업주부였답니다. 40년간, 30년간 전업주부였대요. 사모님, 왜 이렇게 재산이 많으시죠? 그랬더니 다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랍니다. 아니, 전업주부신데, 죄송합니다. 뭐 전업주부의 노력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경제적 활동을 안 하셨으니 이 재산이 이렇게 많으시면 이게 돌아가신 어르신이 재산을 주신 거로 봐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 너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러면 근거를 좀 제시해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안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안방으로 가시더니, 여러분들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금고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금고를 이쪽 저쪽으로 여러 번 돌리시더니 뭔가를 하나 꺼내오셨어요. 뭘 꺼내오셨냐 했더니 습자지 한 장을 끌고 오셨습니다. 습자지 한 장을 딱 들고 오시더니 습자지를 갖다가 저한테 딱 내미시는 거예요. 봐라 그러더라고요. 반말 안 하셨고요.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했더니 그분이 1960년대 교직원이었어요. 교사. 그 당시에 60년대 한남동에 교직원 아파트를 본인 이름으로 분양을 받던 계약서를 들고 딱 오시더라고요. 바람이 불면은 찢어질 정도의 그 흐물흐물한 거 있잖아요. 흰색. 그거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내가 분양을 받았고 그걸 갖다가 계속 굴려서 이런 재산을 내가 내 힘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쳐야 되는 분이 아니었나요? 대단하시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근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거를 세무서에 제시를 했을 때 세무서도 당연히 어쩔 수가 없다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해놔라? 근거를 만들어놔야 된다. 그때 근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는 적격증명인데 적격증명은 사실은 내가 돈을 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가지고 세금을 줄였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다라면 계약서라든지 또는 뭐가 있다면 금융증명 이런 것들은 유리한 것들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물건에 관해서 뭘 하지 않았다면 세금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꼭 보관하고 계셔야 나중에 그때 이것 때문에 내가 세금을 많이 이득을 받구나. 뭐 이득을 받다기보다는 억울한 일을 표했구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그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인데 이게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연말에 개정이 됐어요. 자본적 지출액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우리가 아파트 같으면은 뭘 했다? 인테리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테리어. 그런데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는 뭐를 통해서 지출 사실 입증이 돼야 되냐면 적격 증명이라는 겁니다. 적격 증명 뭔데요? 세금 계산서, 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것만 가지고 인정을 했었어요. 2017년도에 대해서는. 근데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뭘 통해서? 실제 지출 사실이 뭘 통해서?
금융거래의 증명서류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적격증명이었지만 올해서부터는 뭐까지도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사실은 이거는 세법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였어요. 지출 사실을 갖다 입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을 빼줘야 되는 게 세법이 실질과세 원칙이 부합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건데, 자, 작년도에는 특별히 그랬어요. 아, 그런 거 이제 안 하겠다. 그냥 적격증명 인정할게. 그러다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금융거래에 의해서 지출 사실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세금의 논리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금을 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세금이 줄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받았습니다. 중개를 맡겨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팔았습니다. 당연히 뭘 지불할까요? 중개 수수료를 주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중개사무소 사장님들도 다 현금 영수증 거의 잘 끊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안 끊어주시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금융증빙을 통해서 안 끊어줬는데 입증이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의 지출 사실이 입증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줄죠. 항상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돼요. 내가 세금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 흐름 속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래서 세법에서는 적격증명 하는 거예요. 적격증명이 뭐길래? 나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준 사람은 매출이고 나는 그걸 통해서 양도세를 줄이고, 저 사람은 매출이니까 어떤 소득세니 법인세니 늘어나고 부가세도 냈겠죠. 그러니까 내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증빙만을 받았다. 내가 중개사무소에다 중개수수료를 줬는데 현금영수 못 받고 그냥 금융증빙만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항상 실질과세라고요. 실질과세. 인정한다? 안 한다? 해야죠. 내가 중개를 했고 중개 서비스 받고 중개 수수료를 중개사 사장님의 통장에 집어넣었다라는 게 통장을 통해서 입증이 됐어요. 어떻게 된다? 당연히 나의 양도세는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중개사장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개사장님 부가세 안 냈지, 소득세 안 냈지, 뭐 현금영수 안 끌어줬지,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지면 내가 줄어드는 세금 한 200만 원 줄면 중개사장님 통해 가지고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은 한 500만 원 될 거예요. 남는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근거를 만들어 놓자라는 거예요. 사실 가끔은 중개사장님이 고마울 때도 있죠. 저 사람 덕에 내가 잘 팔았고 좋은 물건 샀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결론적으로 내가 나중에 뭔가를 팔아가지고 내 세금이 나올 때는요, 고맙지가 않아요. 까먹어요. 그때는 까먹더라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근거는 뭐라고요? 적격증명. 적격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뭘 갖고 있어라? 금융증빙. 그런데 금융증명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꼭 유념하셔야 되는 게 당사자의 계좌로 좀 받아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당사자의 계좌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 이름 돼요. 그쪽으로 그런다. 아,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상황 따라서는 그렇게 못할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꼭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세금을 피하거나 세금에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여러분들은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세무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세무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금융거래 증명서류. 역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통장으로 뭔가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신 거고요. 예. 자,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 등기부 기재 거래가액의 인정 여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세무서는 통장을 볼 수밖에 없고 본다라고 했을 때 통장의 입금 내역과 뭐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통장의 입금 내용을 가지고 양도세를 매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래를 할 때는 통장과 거래 내용이 뭐가 되게끔 일치하게끔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거래 증빙에 대한 신빙성이 없을 때는 뭐 필요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 증빙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제는 세무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통장을 통한 금융준비다라는 거. 그런 게 있으면 거의 인정을 해요. 통장을 통해 가지고 지출사실 입증이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정을 한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컨대 제가 12년 전이에요. 12년 전에 12년 해봐야 2006년 정도 됐겠네요. 2006년은 좀 애매합니다. 한 2003년이라고 하겠습니다. 2003년 15년 전에 제가 실제로는 5억을 줬어요. 실제로 5억을 줬는데 그게 지금 한 15억이 됐어요. 남는 게 양도 차익이 한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나한테 파는 사람이 엄청난 하소연을 합니다. 나 실제로 5억을 받지만 5억을 받았다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내가 뭘 내버리면 양도세를 내면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당신한테 팔아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아주 그냥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 혹시 다운계약서를 써줬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실제로는 얼마 줬지만 5억을 줬지만 한 2억으로 다운계약서를 혹시 써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5억을 주고 샀지만 얼마짜리 계약서만 갖고 있어요? 2억짜리 계약서를 갖고 있어요. 15년이 지나서 그걸 갖다가 예컨대 정말 잘 풀려서 인생이 잘 풀려서 20억에 팔았습니다. 양도세를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계산해 봤더니 양도세가 한 6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누가 떠오를까요? 누가 떠오르겠어요? 나한테 실제로 5억 받아간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나한테 팔아가지고 10억을 벌기를 준 사람인데 정말 고맙지만 그 생각보다는 그 인간 때문에 양도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데 내가 6억을 내야 되는 이게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럴 때 계약서는 얼마로 되어 있지만 2억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수업을 들어가지고 은행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폐기한다니까 그때 거 통장을 다 카피를 해놓고 또 부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금고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딱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고를 뚝뚝 열어봤더니 5억 원짜리 금융이체 증빙이 딱 있네요. 나한테 판 사람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나의 행복은 누군가의 불행이라며 내가 다운계약서를 써서 실제로는 얼마를 줬지만 5억을 줬지만 2억짜리니까 2억으로 갈 게 아니라 나는 얼마로 가야 되는데 5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한 1억 이상 준대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저 사람의 불행을 봐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나한테 큰 기회를 줬으니까 그냥 내가 세금 내지 6억. 1번. 세상이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은 당연히 나의 그 작은 불행이라도 더 아픈 거니까 세금을 줄이는 근거를 깐다. 2번. 여기서 1번을 선택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십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분. 대부분 다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근거를 찾아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들이내미는 거예요. 근거. 그렇죠? 금융증빙을 세무서에다가 딱 갖다 내면서 봐라.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집을 사고 뭘 샀는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돈을 줬다라는 사실. 이게 있다. 세무서 인정한다 안 한다? 해야죠. 도리가 없잖아요. 인정해야죠. 자, 그러면 그럴 때 누군가는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무서는 당연히 나한테 세금 줄여줬잖아요. 당연히 줄인 만큼 누굴 찾아가가지고 긁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전화하죠. 혹시 누구세요? 그러면
근데 뭐 그때 돼서 보통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때쯤 되면. 그런데 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규정을 좀 아시면 네. 이게 제척기간이라는 개념. 바로 이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세금은 자, 여러분들 세금은 평생 따라다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제가 이제 뭐 이건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아니지만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언젠가요? 전두환 대통령 전통 시절부터 시작해서 IMF 직전까지는 우리나라 그렇게 호황이었대요. 뭐 그런 분들이 제 고객인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봐요. 사장님 얼마 버셨어요? 그때 전통 시절에 얼마 버셨어요? 그랬어요. 그 시절 세상에서 그 시절만큼 호황이었던 데가 없었대요. 본인 얘기.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었대요. 뭐 90년대 초반, 80년대 중후반에. 근데 제가 그분 소득세 신고한 걸 아는데 한 달에 3천만 원 번 분을 1년에 2천만 원 벌었다고 신고했어요. 이거 난리 났구나. 나는 이렇게 그걸 몰랐거든요. 전 진짜 몰랐어요. 그렇게 잘 보시.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옛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전 사장님 돈 많이 버셨죠? 그랬더니 한 달에 한 3천 벌었죠. 그래요. 근데 제가 1년에 2천 신고했네요. 제가 국가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분 걱정 안 하죠. 왜 걱정 안 합니까? 바로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금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몇 년이죠? 10년이나 가나요? 10년 정도. 여러분들 재작년 이때쯤에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시면 이상한 거죠. 우리 사람의 기억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이라는 게 10년이 일반적일 수는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5년이 일반적인 제척기간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보통 몇 년치 한다? 5년치를 하는 게 제척기간 내 거를 세무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고 난 다음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신고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제척기간은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7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빼먹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세법의 표현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했다. 이럴 경우에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어져야 되겠죠? 예컨대 다운계약서를 쓰는 거.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세금을 빼먹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10년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드렸던 사례. 그 사례를 보니까 몇 년 전에? 15년 전에 다운계약서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만 그 누군가는 불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미 뭐가 지났다? 제척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매길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길어도 사기타 부정한번을 써도 양도세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나한테 판 사람에다가 뭘 매길 수가 없다. 세금을 매길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 예컨대 여러분들이 또 계약서를 분실했다 하더라도 근거를 갖다가 보관을 하는 거는 그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억울한 세금을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진짜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게 뭐 당연히 뭐 나중에 어떤 억울한 일을 피하기 위해 억울한 일에는 꼭 세금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이 꼬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스스로 보관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 억울한 일을 피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한 게 잔뜩 나왔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몇 년이라고 되어 있나요? 10년이고요. 10년치 가산세도 다 매길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신고다라고 할 때는 뭐 7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뭐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러죠. 여러분들이 뭐 예컨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다운 계약서를 혹시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몇 년 동안 좀 밤에 잠잘 때 좀 찜찜하겠습니까? 10년 동안은 좀 찜찜하실 것이다. 그렇죠? 10년 동안 건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10년 지나면 그때부터 해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허위 매매 계약서 10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돼야 한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판례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누가 이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국가가 이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두루눕기를 잘하고 불쌍한 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불복으로 가면은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돈 쓰고 시간 쓰고 깨진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무슨 세금에 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그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죄송합니다만 잘난 척 해봐야 공무원 앞에 잘난 척 해봐야 별로 안 좋습니다. 괜히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 법대로 한번 합시다.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법대로 합시다 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척, 겸손해야 되고요. 두루눕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불쌍한 척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으면 세무공무원이 이쁘게 봐준다고 하더라도 뭐 세무공무원이 신은 아니고 그렇지만 세무공무원이 뭔가를 갖다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뭐가 없으면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거라는 게 뭔데? 이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뭘 받는 사람들입니까? 감사를 받는 조직인데 왜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라고 한다면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게 세무공무원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근거는 바로 뭐다?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금융증빙까지. 이런 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근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뭔가를 갖다가 세법을 알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 경험상으로는 실제로 거의 그렇더라. 자,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잘못을 했어도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그때부터 발 뻗고 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평균과세다라고 돼 있어요. 자, 세법의 입장은 실질과세가 원칙이라고 했었던 거. 당연히 실질과세라는 얘기는 부동산을 갖다 팔았습니다.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판 가격과 산 가격, 뭐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 계약서 등 또는 금융증빙 등에 확인되는 가격에 의해서 남는 금액 양도차익을 산정해서 양도세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샀습니다. 뭐 한 20년 전에 사고 30년 전에 산 거 지금 팔아요. 그런데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막 좀 화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진심이 없어요. 저는 영혼 없이 얘기를 해요. 계약서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저는 어떤 생각으로 얘기했냐면 안 보내겠건지 이런 생각으로 계약서를 취득 당시 계약서를 보내라고. 그런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팩스가 띠리리 울려요. 30년 전 계약서가 들어와요. 들어와 봐야 의미도 없는 거. 지금 얼마에 팔았는데요? 했더니 20억인데 계약서는 5천만 원. 딱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갖고 있으면서 보내요. 세금 좀 많이 줄여주세요. 뭔 재주로 줍니까, 제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띠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세법에서는 30년 전에 계약서가 있다라는 걸 사실은 기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걸 기대하면 나쁜 거죠. 30년 전의 걸. 그렇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유리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까. 계약서 유리하면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거고. 불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되지. 30년 전 갖고 있으면 그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사도 안 다녔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할 때는 어떻게 하나? 찢어버리시면 돼요. 제가 습자지 들고 있었는데 그 습자지 불리하면은 뭐 했을까요? 찢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유리하니까 그거 사모님 받아가지고 세무공무원한테 보여주고 세무공무원이 뒤로 자빠지는 거죠. 50년 전 계약서를 갖고 계시네요. 위조의 흔적이 없어요. 너무나 그냥
흐물흐물해가지고 바람이 불면 찢겨질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계약서를 갖고 있을 때. 자, 그럴 때 그런 게 없는 게 정상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불리하면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은 계약서가 없어요.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고 금융증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뭐는 해야 된다? 세금은 내야 되고 매겨야 됩니다. 그럴 때 뭐 할까요? 그럴 때 이제 환산가 등을 이용하는 그런 게 바로 평균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세금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만들어 놓는 게 바로 평균과세다. 이 평균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평균과세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 실질 거래가액을 뭐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을 때 뭘 적용해가지고 추계가액이라고 해가지고 뭐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뭐 이런 것들 적용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적용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여러분들 환산가라고 들어보셨나요? 환산가 들어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취득했어요. 한 25년 전에 1998년도에 뭐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걸 갖다가 진짜 지금 팔아요. 한 20년 전에 샀던 걸 지금 팔아요. 계약서 있을 수도 있지만 계약서가 없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취득가해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세무서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20억에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기준시가는 얼마였느냐? 1,000만 원이라고 치겠어요. 1,000만 원이라고 치겠어요. 너무 적다. 1억이라고 치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준시가는 얼마냐 했더니 개별공시가는 10억이다 치면 기준시가로 봤을 때는 몇 배 올랐죠? 1억이었던 게 얼마로? 10억이 됐으니까 10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 때는 그 땅이 20억의 몇 분의 1 정도였을 것이다? 10분의 1 정도였을 거라고 대충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평균 가액을 산정해서 과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세하는 것 같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환산가를 정해서 양도세를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뭐가 안 될 때 적용한다는 겁니까? 실질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뭐 할 수 없을 때, 확인할 수 없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입증을 할 수도 없고요. 세무서가 뭘 할 수도 없다? 확인할 수도 없을 때. 그럴 때는 뭘 가지고? 환산가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산가를 이용했을 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불리할 수도 있어요. 뭐가? 기준시가가 실제 거래 금액보다 훨씬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다 적다. 기준시가가 그렇게 급격히 어마어마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왜요? 개별공시가라는 것은 보통 뭘 매길 때 쓰는 가격이죠? 재산세 등을 매길 때 쓰는 가격인데 여러분들 개별공시가를 갖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려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어떤 기억을? 지금 구청장이 누구지? 이 구청장 꼭 기억해가지고 이번 6월 13일인가요? 노는 날. 아니다. 노는 날 아니죠. 투표하시는 날, 선거하시는 날 응징해야지. 라는 생각을 대놓고는 안 하시면 마음속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올릴 수 있다 없다?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땅값은 1억에서 얼마가 됐는데 20억이 됐지만 개별공시가는 나는 실제 거래 금액은 한 20배 올랐지만 개별공시가는 한 10배 정도 또는 뭐 5배 정도 이렇게 오르면 뭘 이용해가지고 환산가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평균과세의 의미예요. 근데 평균과세는 실질과세를 어떻게 보면은 불구하고죠. 있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전제를 까셔야 돼요.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법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은 밥 먹고 못 삽니다. 안수람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 그거 내가 좀 공부했으니까 한다. 그러면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정말 심각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보름 전에 전화를 받던 사례인데 이건 좀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한 5년 전에 5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목동 아파트를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 10
목동 아파트가 그때도 한 12, 3억 정도는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버님이 집에 한 채가 더 있었어요. 어디에? 충북 청주시 옥천읍인가 무슨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집에 한 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1세대 2주택자여서 양도세를 어마어마하게 낼 것 같으니 뭐 어마어마하게 내지는 않았고 한 2, 3억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본인들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2, 3억을 피하기 위한 방법, 당연히 그 집을 갖다가 충북 청원 옥천에 있는 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돼요. 아버님이 집이 아닌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없애라. 없애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없앱니까? 파시든가 옥천집부터 아니면 옥천집을 누가 떠안아라. 그럼 떠안겠다. 본인이 떠안은 거예요. 아들이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집을 증여를 받았어요. 옥천집을. 충북 청원에 있는 집을 증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님은 양도세를 12억 정도에 파셨으니까 고가주택에서 양도세 한 돈 천만 원 내셨을 거예요. 뭐 그 정도 내시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저한테 아들이 4년, 5년 동안 전화가 없었어요. 하여간 전화가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괜히 전화 오면은 저한테 전화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세무서에서 전화 오면 별로 안 좋은 일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안 오고 있다가 5년 만에 전화 왔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세무사님, 자기가 작년 9월 달에 와이프 이름으로 잠실 5단지 아파트를 팔았대요. 축하한다 그랬죠. 아, 참 9월 달이면 좀 더 있다 파시지 그랬어요. 마음속에서는. 얼마 받았냐 했더니 한 14억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집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그거에서 양도세 고가주택에 해당해서 한 몇백만 원 정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거를 그러면 나한테 그거를 신고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신고했대는데 왜 전화했을까 그랬더니 세무사님 걸리는 게 하나 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세무사님이 그때 당시에 5년 전에 청원집을 갖다가 자기 앞으로 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게 꿈에도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팔았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왜 그 사이에 연락이 없었냐 그랬더니 중국에 출장? 뭐 파견 나가가지고 한 4, 5년 동안 거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한 짓이 잠실 5단지 아파트도 판 거였어요. 아, 그때 이 분위기 그러셨어요. 하고 난 다음에 대충 어디서 알아봤나 봐요. 세금이 이게 만약에 보유주택세에 들어가면 우리는 새 집을 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새 집을 얻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뭘 팔면 종전집을 팔면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청원집을 받은 날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 5년이 지났어요. 당연히 2주택자가 되고 비과세를 못 받고 세금 계산하니까 한 3억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뭐 제가 뭐 해줄 게 있어요? 뭐 법대로 가야지 이런 거는. 그래서 마음에서는 이렇게 했었죠. 제가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큰 도움이 못 되드려 유감입니다. 이렇게 딱 보냈어요. 결론은 뭡니까? 저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예전에 아버님 집 팔 때 목동 아파트 팔 때 자기가 목동 아버님의 집을 자기가 넘겨받았잖아요.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자기 집 팔 때는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래서 3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아직까지 세무서에 연락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 제 책상 위에 연락이 오면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짜놓은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지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다음에 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그게 또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한 시간만 또 뭐 앞으로 이제 안수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으시면 눈물나게 훌륭하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안수람 선생님은.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스스로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는 실질, 근거,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알아도 나중에 어떠한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평균과세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원래는 장부라는 걸 작성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장부 안 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 평균과세라고 해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신다든지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주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어서 판매한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공사를 누군가에 맡기잖아요. 맡기면은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뭘 안 끊다? 정상적인 공사비에 대한 생계산서를 안 끊어줘요. 나는 돈을 주는데 생계산 안 끊어줘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적격 증명에 의해서 나의 공사비가 입증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평균과세를 이용해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세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엄격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엄격해질 것 같아요. 유리해지는 걸 평균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걸 점점 더 못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국세가 이런 걸 갖다 올해부터 심사를 했어요. 자기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 그 건물에 대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자, 인정해줄게. 인정을 해준다. 왜? 공사업자가 뭘 안 끊어줬으니까. 세금계산서를 하나도 안 끊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뭐 양도세는 신고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인정을 해주는데 자, 올해서부터는 뭘 때린다? 가산세를 때리겠다. 뭐 이런 식의 규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뭐 말씀드리는 게 그 환산가를 정의한다든지 또는 뭐 추계 소득세를 추계과세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점점 더 세법이 규정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봤을 때 나는 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뭐 주제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는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우리 안삼 선생님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과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참고적으로 저는 그냥 토지 양도에 대해서 특히 농지 등 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해서 뭐 양도세를 갖다가 농지를 파셔서 감면받을 일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은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어르신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십니다. 어르신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은 그 농지를 갖다가 뭘 받을 수 있죠?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어르신은 20년간, 뭐 20년이 아니라 평생을 농사를 지었어요. 그 시골에서. 그러면 어르신이 생전에 그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양도세가 감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이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받았어요. 농사 져요? 안 짓습니까? 안 짓잖아요. 그럼 아들이 그 농지를 받았을 때는 감면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지하에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팔고 갈 걸. 그렇지 않습니까? 팔고 갈 걸.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상속받은 농지로서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3년이 되는 날까지 뭐래라? 양도를 한다면 뭐를 안 했다 하더라도 상속인 자식들이 농사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뭘 인정해 주겠다? 작용한 것으로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농사를 지셨어요? 그 농사 지은 농지를 상속받아 줬어요. 그러면 내가 농사를 안 짓는다라고 한다면 돌아가신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뭘 된다? 어르신의 작용기간을 나의 작용기간으로 뭘 받을 수 있다? 인정을 받아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거죠. 뭐 이런 건 당연히 모르시는데 어떤 분들이 본인들이 의도치 않았어요. 어르신의 땅을 수용이 됐는데 수용이 된 기간이 딱 한 2년 10개월 정도 만에 수용이 됐어요. 그때 제가 딱 한마디로 했죠. 감면 대신입니다. 딱 그랬더니 만세를 부르시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가셔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또 만약에 어르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년 1일 만에 수용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사도 안 지내셨을 분위기가 될 뻔했잖아요. 얼마나 아버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제에서도. 자, 그 다음에 환상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여러분들 뭐 환상가는 그렇고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식선에서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세율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1세대 2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이런 세율이 적용돼요. 이런 세율. 16에서 52. 16에서 52. 16에서 52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표가 얼마를 초과하면? 5억 원을 초과하면 52%가 적용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세금, 양도소득세는 몇백만 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양도세는 냈다 하면 수천만 원. 좀 많이 남았다면 수억을 내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팔아셔서 뭐 당연히 절세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지만 아무리 절세해도 세금이 양도세가 수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을 팔았더니 세무사가 양도세를 계산했더니 한 50만 원 내라고 그러네. 50만 원 내는 게 맞습니까? 수억을 내시는 게 맞아요? 50만 원 내는 게 맞습니까? 수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수억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소득세, 양도세의 세율이 절대 여러분들이 수십만 원 내게끔 안 만드는 세율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얼마를 남겼다. 뭐 5억 정도를 남겼다고 칠게요. 그럼 세금이 얼마입니까? 2주택자 여러분들이 5억을 남겼어요. 세금 내면은 2억 2,060만 원. 여기다 지방소득세 있죠? 그럼 2,200 정도 더 해주는 거예요. 2억 5천이에요. 대략 세금이 얼마다? 50%가 되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또 장기보특별공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거에 대해서 반이 세금인 거예요. 이게 실화냐? 실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의사결정할 때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하시는 이유가 이걸 잘 모르세요. 세금을 갖다가 내본 경험이 그렇게 없거든요. 뭐 많이 내봤을 때 몇백만 원 내봤어요. 내 이름으로 세무서에 500만 원 내본 게 최고예요. 그런데 양도세를 뭐 했더니 뭐 수억이 나온대요. 이게 맞냐? 대부분 맞습니다. 그 정도 오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식을 잘못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억울한 거 아니야? 내가 좀 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그러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웬만히 남으면 좀 남았다. 억대 수억이 남았다? 몇백만 원 세금 내면은 그게 이상한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된다? 괴어내는 거예요. 세금 괴어내고 뭐도 가산세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수억을 남겼다? 기본적으로 억대 정도는 세금이 나올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어떤 계획을 짜셔야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나쁘지 않습니다. 괜히 내가 5억을 벌었는데도 세금 한 2천만 원 내는 게 아니야? 큰일 나요. 그러면은 5억이 전부 다 내 돈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금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 내 돈입니다. 이 전제가 흔들리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굉장히 속상하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세금이 일정 수준까지는 절세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세율이 이런데 이 세율을 갖다가 거꾸로 갈 수 있는 절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도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 인식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다. 뭐는? 세금은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다. 세금 낸 나머지 돈이 내 돈이라는 전제로 가셔야 정신건강에 유리하다. 이것까지도 말씀드릴게요. 자, 뭐 이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저의 강의는 마칠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피하시기 위해서는 뭐를? 근거를 꼭 보관해라. 증빙을 보관해라. 결론은 내가 쓴 돈은 근거를 남겨놓고 내가 번 돈은 근거를 좀 덜 남기는 게 나중에 보니까 유리하다더라.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1시간 반 동안 정도 말씀을 나눴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뭐 저는 구체적인 걸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지 않아서 뭐 궁금하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